60살 남자가 낚시배 위에서 홀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아내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 외딴 섬에 정착한 그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폭력에서 도망친 50살 여자가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도 숨겨진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지 조용하고도 깊은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서해 끝자락, 이름도 생소한 작은 섬마을. 파도 소리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곳에서 이상철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60을 맞은 그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깊게 패여 있었죠. 새벽 5시 상철은 어김없이 일어나 낡은 낚시배로 향했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배는 그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엔진을 돌리며 바다로 나가는 그의 표정은 언제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도 혼자구나. 상철은 중얼거리며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겐 아내가 있었고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갔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집에 일찍 돌아온 상철이 본 것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와 말이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고 상철은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격분한 그가 아내를 밀쳤을 때 아내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일로 상철은 7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출소 후 갈 곳 없던 상철은 이 섬마을을 선택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상철도 굳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혼자야. 상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배에서 돌아오는 길, 작은 어항에 몇 마리의 물고기가 팔딱거리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생계는 충분했습니다. 마을 선착장에 배를 대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철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작은 단층집, 그곳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내일도 그냥 그런 하루겠지. 상철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내일이면 그의 평온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상철이 평소처럼 선착장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작은 여객선 한 척이 섬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달에 2번 오는 정기선이었죠. 보통은 생필품을 실어 나르거나 가끔 관광객 몇 명이 내리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배에서 내린 여자 한 명이 상철의 시선을 끌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김선희. 그것이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죠. 선희는 선착장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사실 그녀에게도 정확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거든요. 마을 이장인 박할아버지가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관광 오신 건가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잠깐,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는 펜션이나 여관이 따로 없는데. 박할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혹시 민박 같은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때 상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선희를 한번 훑어보더니 박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빈 방 하나 있어요. 아, 상철이가? 그래, 그럼 좋겠네. 박할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희는 상철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였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머물 곳이 필요했거든요. 얼마나 계실 건가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며칠? 아니, 잘 모르겠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상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따라오세요.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상철의 뒤를 따르며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작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 방 쓰세요. 화장실은 저기고요. 상철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선희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방값은 얼마나? 나중에 정해요. 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일단 쉬세요. 선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울에 있는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과 모욕을 수없이 참고 견뎌왔던 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한계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선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상철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선희가 상철의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늘도 나가세요? 선희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는 상철에게 물었어요. 네, 바다 나가야죠. 상철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츰 진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서울에서의 그 끔찍한 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선희는 상철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상철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선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상철이 머뭇거렸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요. 선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 같이 드실래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죠.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내일은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다예요? 상철이 놀란 듯 물었죠. 네. 여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미안해서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상철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혼자 하기엔 버거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다음 날 선희는 상철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배 위에서 균형 잡기도 힘들어했지만 며칠 지나니 제법 요령이 생겼어요. 그물 정리나 잡은 물고기 분류하는 일도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상철이 말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고기잡이 하셨거든요. 가끔 따라가곤 했어요.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어요. 깊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일상이나 소소한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홀로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테니까요. 그때 상철이 다가왔어요. 여기 계셨네요. 바다가 예뻐서. 선희가 말했습니다. 상철도 그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죠. 많이 힘드셨죠?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희는 깜짝 놀라며 상철을 봤습니다. 그동안 서로 과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거든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요? 그냥 있게 해줘서요. 상철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온기가 흘렀어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함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지내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선희가 섬마을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금세 퍼지기 마련이었거든요. 저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김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글쎄 말이야. 한 달째 있으면서 어디서 왔는지 뭐 하던 사람인지도 말 안 하잖아. 옆에서 라면을 고르던 이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것보다 상철이하고 같이 사는 게 이상해. 둘 다 나이가 그런데 마을 이발소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어요. 정과자하고 정체불명 여자가 한 집에서 산다니까? 아무래도 수상하지. 그 여자 남편한테서 도망 온 거 아닐까? 소문은 점점 부풀려져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선희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슈퍼에 가면 대화가 뚝 끊어지고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상철 씨, 어느 날 저녁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서요. 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며칠 후 마을 이장인 박할아버지가 상철을 찾아왔어요. 상철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그 여자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좀 그러는데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있는 게. 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요? 아니,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곤란하잖아. 무슨 문제요? 박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혹시 남편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상철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상철은 선희에게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전했어요. 선희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떠나야겠어요. 더 이상 상철 씨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꼭 그래야 해요? 네. 어차피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일이었어요. 선희는 다음 날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방을 정리하고 그동안 신세진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처음으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거든요. 상철과 함께하는 일상이 주는 평온함도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상철이 물었어요. 네, 내일 아침 배로. 그럼 상철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떠나려면 가세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내가 지켜줄게요. 선희는 깜짝 놀라며 상철을 봤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저를? 그냥 혼자 있기엔 세상이 너무 험해요. 선희는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선희가 머물기로 결정한 지 사흘 후 섬마을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밤이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어댔습니다. 괜찮을까요?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풍은 자주 와요. 집은 튼튼하니까 걱정 마세요. 상철이 창문을 단단히 잠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폭풍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거친 노크 소리였습니다.
상철과 선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가 이 시간에? 상철이 중얼거리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선희야, 김선희,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20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 강민수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철은 선희의 상태를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안 돼요. 들어가 계세요. 상철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내 마누라를 내놔. 상철이 문을 열자 술에 취한 50대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강민수였어요. 당신이 누군데 내 마누라를 숨겨주는 거야? 민수가 상철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숨겨줬다고 했어요? 그냥 머물다 가는 거예요. 상철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선이야, 나와. 집에 가자.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상철이 민수를 막아섰어요. 이 자식이. 민수가 상철의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상철은 뒤로 밀려났지만 다시 일어서서 민수를 막았어요. 술 깨고 가세요. 폭풍이 심해요. 비켜. 민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철은 피하려 했지만 민수의 주먹이 그의 입술을 스쳤어요. 피가 흘러내렸지만 상철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희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만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선희야,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싫어요. 더 이상 당신과는 못 살아요.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20년이 지옥이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때리고 모욕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남자 때문이지? 이런 시골 촌놈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감히. 민수가 선희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상철에게 붙잡혔어요. 그만하세요. 나. 민수가 발버둥 쳤지만 상철의 힘이 더 셌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섬을 떠나세요. 다시는 오지 말고. 상철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상철에게 덤벼들었고 상철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제압해야 했어요. 빗속에서 두 남자는 뒹굴며 싸웠습니다. 결국 상철이 민수를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민수는 일어서서 상철과 선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선희는 내 아내라고. 그러고는 폭풍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첫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상철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희가 그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나를. 선희가 흐느끼며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어요. 상철은 낮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야지.
선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계속 울었어요. 2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며칠 후 섬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상철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고 선희의 마음에도 차츰 안정이 찾아왔어요. 민수가 다시 나타날 걱정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선희가 선착장에서 상철을 기다리며 말했어요. 상철이 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선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이 섬에 도착했을 때의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표정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좀 멀리 나가볼까요? 상철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든지요. 두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평소보다 더 먼 바다까지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는지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오랜만이에요. 상철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선희도 함께 웃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잡은 물고기를 분류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상철 씨,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날 일,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상철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선희의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에요. 상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상철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상철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배를 돌려 마을로 향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상철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상철 씨가 있으니까. 선착장에 도착해서 물고기를 정리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에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도 선희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고기 많이 잡았네요. 박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선희 씨도 이제 제법 일손이 되시는군요. 선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네요, 선희가 말했어요. 네, 매일 봐도 예뻐요. 저는 처음 봐요. 이렇게 평화로운 노을을. 상철은 선희를 바라봤어요. 노을빛에 물든 그녀의 옆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선희 씨, 네, 행복하세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에는 고요한 평화가 감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상철도 미소를 지었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달이 뜨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같은 지붕 아래 하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던 작은 배가 점점 먼 바다 쪽으로 향해 가듯이 두 사람의 마음에도 오래된 상처를 넘어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마을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조용한 동행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